5회 재무회계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 중에서 자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기업 실체의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형태를 띨 수 있다. 유형자산을 뜻하는 건데 무형자산도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 그죠? 반드시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건물을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증여받으면 차변의 건물,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분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과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산업재산권 같은 건 법적 권리가 있지만 영업권 같은 것은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종적 기준은 아닙니다.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에요. 2번 매도 가능 증권을 870만 원에 취득한 후에 보유하였으나 당장거래 정지 처분을 당해서 회수 가능액이 350만 원으로 평가되었을 때 손상차손을 물었습니다. 자,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뭐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죠?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70만 원짜리가 350이 됐으니까 520만 원만큼이 손상차손이 되는 거죠. 2번의 답 2번입니다. 3번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사채를 취득하였다. 12월 31일에 만기보유 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채를 풀면 돼요. 반대편 입장이 만기보유 증권이니까 취득 원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만기는 3년 그죠? 만기는 3년입니다. 3년이니까 취득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92만 2,687원이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냐면 시장 이자율은 8%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은 8%.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될 겁니다. 92만 2,687원 곱하기 0.08을 내주시면 돼요. 73,814원, 73,814원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액면이자 즉 표시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표시이자가 100만 원에 5%니까 5만 원을 빼주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상가액은 23,814원. 그래서 발행가액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더해주시면 돼요. 92만 2,687원 플러스 23,814원을 해주시면은 94만 6천. 이때 금액은 94만 6천 얼마가 되느냐면 501원이 됩니다. 94만 6,502원. 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대편 입장에서는 만기보유 증권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만기보유 증권의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공정가액은 필요가 없어요. 만기보유 증권은 여러분 만기보유 증권은 상각 후 취득 원가라고 하죠. 얘를 상각 후 취득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얘를 장부가액 또 다른 말로 상각 후 취득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각한 다음에 금액이다 라고 그래서 상각 후의 취득 원가. 얘는 그냥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상각 후 취득 원가라는 말 씁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장기성 채권 채무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장기 연불 조건 매매 거래. 장기 연불 조건이 뭐죠?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장기 연불 조건입니다. 장기 금전대차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가액이 미래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장기 선급금이나 선수금, 임차보증금은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고요. 2번도 맞죠?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적정한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니라 유효 이자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익은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채 단원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지만 사채 단원이 아닌 곳에서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란 말 씁니다. 매 결산 시마다 상각을 해서 이를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5번 3년 연불 조건으로 외상 판매하였으며 매년 말 80만 원씩 3회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6%로 평가한 기초 잔액이 213만 8,410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매년 8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년 80만 원씩 곱하기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연금 현가가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걸 곱해준 금액이 얼마냐면은 213만 8,410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을 물었으니까 곱하기 유효이자율 6%를 내주시면은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 213만 8,410원 213만 8,410원 곱하기 6%를 내주시면은 12만 8,304원이 나오네. 12만 8,304원이 됩니다. 반올림해서 300원 2번이 답이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에요. 5번의 답은 2번.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100만원, 사채 이자율은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금을 88만 5,840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 받았냐면 88만 5,840원을 받았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15% 해주시면은 이자 비용이 나올 거예요. 885840 곱하기 0.15를 해주시면 132,876원이 나옵니다. 132,876원 마이너스 표시 이자를 해주시면 100만원의 10%니까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이 표시 이자예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32,876원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885840에다가 플러스 32,876원 해주시면은 91만 8,716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91만 8,716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에요. 7번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9%일 때 액면 만원이고 만기 3년인 사채를 9,241원에 할인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발행한 금액이 얼마냐면 9,241원이에요.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9,241원 곱하기 9,241원 곱하기 9% 0.09를 해주시면은 832원 반올림해서 832원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표시 이자를 해주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나오겠죠. 상각액. 그래서 9,241원하고 상각액하고 더해주시면은 장부가액이 9,473원입니다. 그러면 빼주시면은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나오겠죠. 9,473원 마이너스 9,241원 빼줬더니 232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9,241원하고 9,473원하고 비교해주면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832원이니까 얼마를 빼줘야지 232원이 나오냐면 600원이 나오죠. 표시 이자는 600원입니다. 액면 금액이 만원이니까 액면 금액 만원 곱하기 표시 이자율을 해준 게 600원이니까 6%가 되는 거죠. 표시 이자율은 6%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만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맞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만기보유 증권,
IFRS에서는 만기보유 금융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맞아요. 이게 만기보유 증권이라고 그랬을 때 9,241원은 취득원가, 9,473원은 상각한 후의 금액이니까 상각 후 취득원가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모든 채무증권이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만기보유 증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 3번.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만기보유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일단은 가산을 하죠.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수익에 가감되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퇴직 급여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냐면 1억 3,500입니다. 1억 3,500. 어떻게 1억 3,500만 원인 걸 알 수 있느냐면 괄호 3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괄호 3번에 보시면은 매년 말 추계액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했죠. 전기 말의 퇴직금 추계액이 1억 3,500이잖아요. 전기 말의 퇴직금 추계액이 1억 3,500이니까 전기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억 3,500만 원이 있었을 것인데 단기에 퇴사를 해서 3,7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3,700,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700 이렇게 분계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단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억 3,500에서 3,700만 원 나갔으니까 9,800만 원이 남아있겠죠. 9,8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또 지급해야 될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했더니 퇴직금 추계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이 1억 1,000만 원. 그러면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1억 1,000에서 9,800만 원 빼니까 1,200만 원이 되죠. 퇴직급여 1,200.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200만 원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의 답은 2번.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판매 시점으로부터 2년간 품질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단기 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추정한 보증 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맞습니다. 충당부채를 계상할 때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즉 미래가치, 명목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재나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여러분, 미래 예상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해서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를 평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잉여금에 밑줄 쳐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과거에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평가 적립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는 회사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찾으면 답은 1번이죠.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현금흐름표에 나타나는 항목을 물었어요.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 13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밑줄 쳐봐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수익과 비용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1번이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에요. 2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수익과 비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 재해 손실을 일반 관리비로 계상하였다. 이거는 영업의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잘못 처리가 된 거죠. 영업의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잘못 처리가 된 것뿐입니다.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의 답은 1번. 14번. 회사에서 주식 배당을 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안 나가잖아요. 돈이 안 나가니까 운전자본은 변함이 없어요.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의 수량이 늘어납니다. 수량이 늘어가면 단가는 감소하죠. 단가는 감소하고요. 주당 순이익 감소합니다. 부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주당 순자산가액이 감소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의 답은 2번. 14번의 답은 2번. 15번. 이익잉여금 변화가 없는 거래를 물었습니다. 자, 미처분경금 이익잉여금이죠. 사업확장 적립금도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했으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5번의 답은 1번. 동그라미 2번은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익잉여금 감소하겠죠. 동그라미 3번. 배당을 선언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익잉여금 감소하게 됩니다. 배당건설이 중에 일부를 상각했어요. 배당건설이자가 됐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됐든 상각하면 잉여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거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수익 인식 방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위탁 판매 시 수익 인식은 위탁폼을 적송하였을 때 아니죠. 위탁자가 팔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시용 판매의 수익 인식은 고객이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매입 의사 표시를 했을 때 2번도 틀렸습니다. 장기할부 판매의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데 얘가 맞죠? 인도 시점에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약 판매는 예약 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약 판매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아파트가 예약 판매잖아요. 모델하우스 쳐놓고 내가 이런 집을 쳐줄 테니까 돈을 다오라고 하는 게 아파트예요. 예약 판매란 말이에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17번부터 18번 문제입니다. 장기 도급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주셔요. 그러면 공사 이익이 나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어요. 3차년도 토탈 도급 금액은 17번에 봤더니 3천만 원 나와 있죠. 토탈 도급 금액은 3천만 원 나와 있고 발생 원가가 1차년도에는 600만 원 나와 있어요. 발생 원가는 600만 원. 2차년도에는 발생 원가가 1020만 원 나와 있고요. 마지막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진행률은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돼요. 총 예정 원가. 단기 발생 원가가 600만 원 나와 있죠. 600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는 공사 총 예정 원가가 2,400만 원 나와 있어요. 2,4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600만 원 나누기 2,400. 2,400을 해주면 진행률이 몇 퍼센트라고 나오냐면 25%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곱하기 25%입니다. 그럼 750만 원이죠. 750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공사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발생 원가예요.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돼요.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누적 발생 원가는 두 개 더해주시면 1620만 원 나오죠. 1620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2700으로 늘어났어요. 2700으로 늘어났습니다. 60%가 나오죠. 162, 60%가. 근데 앞에서 인식한 게 25% 있으니까 요번에는 35%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5%. 그러면 10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1050만 원, 30만 원의 공사이익이 나옵니다. 30만 원의 공사이익이 나와요. 1차년도의 공사이익은 150만 원, 2번이 답이고요. 17번의 답은 2번. 18번의 4번이죠. 18번에는 4번이 됩니다. 18번에는 4번. 됐죠, 여러분? 진행률을 계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현주의의 결정적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상품이 인도되는 것과 외상거래가 일어난 것, 제품이 생산되었다는 것과 인도되었다는 것, 이 획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된 것과 교환거래가 일어난 것, 현금거래가 아니라 교환거래가 일어난 것. 19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실현주의라는 것은 이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된 것과 교환거래, 현금과 교환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재화랑 교환을 하든 교환거래가 일어났을 것. 네, 4번이 답이에요. 20번. 재무회계에서 당기에 발생한 원가 중 일부를 차기로 이어나는 거. 발생주의 없으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발생주의가 없으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21번.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및 개발기간이 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 이자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해당 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연체이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연체이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4차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 외화 차익금 관련된 거, 차익금과 직접 관련된 거 다 들어갑니다. 22번.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물었어요. 자,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매출과 관련을 지어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에는 판매원 급여가 있고요. 판매 운임이 있고 판매 수수료가 있어요. 판매 수수료. 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관리비예요. 뭐 일반 사무직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등등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다 일반 관리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이렇게 매출원가와 판매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판매원에 대한 판매 수수료 4번이 답이네요.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2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이건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매출원가와 판매비, 일반 관리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15만 원의 임대료를 선물로 받았어요. 2년치를 받았습니다. 세법상은 여러분 차변의 보통예금 15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가 7만 5천 원, 선수 수익이 7만 5천 원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겠죠. 다 2년치잖아요. 당해년도 것만 임대료로 분계를 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기업회계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차변에 보통예금 15만 원, 대변에 임대료가 15만 원이 아닙니다. 2년치니까 당해년도 것 반만 딱 잘라서 7만 5천 원만 수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7만 5천 원만 갑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세법상 귀속수익을 현금주의로 가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플러스 입금산입이 나와야 돼요. 입금산입 임대료 금액은 얼마냐면 7만 5천 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1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세법은. 얘는 기업회계 기준이고 여기서부터는 세법입니다. 법인세 강의를 먼저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금산입이니까 미래에는 뭐가 나올까요? 입금 불산입이 7만 5천 원이 나오겠죠. 미래에는. 자, 미래 입금 불산입이 나왔으니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법인세가 줄어들잖아요. 입금 불산입이면 미래에 입금 불산입이 나오면 법인세는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고요. 법인세가 줄어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말씀입니다. 세율이 30%니까 곱하기 30%. 네.
37은 22일, 3, 55, 22,500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2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1번.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2년치 임대료를 받았을 때 우리 회사는 반만 임대료 75,000원, 나머지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세 75,000원만 갔었어야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라고 그랬으니까는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입금산입해서 75,000원을 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입금산입했지만 미래에는 입금부산입,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세율한 만큼 22,500원만큼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24번 영업의 수익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 외환차익, 유형자산 처분이 모두 영업의 수익 맞는데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24번의 답은 4번이 답이겠습니다.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25번 자, 수익의 인식 및 처분 손익에 대한 설명 중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해석 내용이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장기 할부 매출의 할부금을 회수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요. 인도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25번에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인도 기준입니다. 2번 상품 매출은 당해 상품을 판매해서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을 한다. 맞고요.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는 현금 수취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원금이나 이자를 받는 게 불확실하면 발생주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실제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총 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해서 대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예약매출은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매기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 수익에서 여러분들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서 공사 이익을 계산합니다. 공사 원가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공사 원가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공사 수익은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총 예정 원가 이렇게 계산하면 진행률이 나왔었고요. 진행률을 계약 금액에다가 곱해주면 공사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기억나죠? 그런데 총 예정원가를 모른대요. 총 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다. 진행률을 몰라요. 그러면 공사 수익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발생한 공사 원가 범위 내에서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라. 그러면은 이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어요. 26번 장기 보유 목적으로 여러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매도 가능 증권이란 말 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원가와 비교를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130만 원에 취득했던 것을 128만 원에 팔았으니까 2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2만 원 손실. 답은 2번입니다. 26번의 답은 2번이에요. 26번의 답은 2번. 27번.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밑줄 치고 수익과 비용 이렇게 써보세요.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투자 주식의 평가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시장성 있는 투자 주식의 평가 이익이 20만 원 있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비용이 아니죠.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항목입니다.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항목. 시장성 있는 투자 주식의 평가 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의 평가이익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5만 원. 얘가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이고요. 그러면은 비용은 10만 원인데 이익이 5만 원이니까 서로 상계 처리하면 5만 원만큼 비용이 더 크죠. 단기 순이익을 5만 원만큼 감소시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7번의 답은 3번. 첫 번째 투자 주식의 평가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기타 포괄손익 안 들어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의 평가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이고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니까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하면 비용이 커서 단기 순이익이 5만 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외화자산 내역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매입 채무가 $10,000 750원 나와 있어요. $10,000에
금액은 750원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에 5,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10월 1일에 5,000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당시의 환율이 770원이죠. 그러면 750원짜리를 770원에 갚았으니까 20원의 손실이 생겼어요. 곱하기 5,000달러. 곱하기 5,000달러 했더니 10만 원이 외환차손이 됩니다. 외환차손. 손실이니까. 자, 12월 31일에 나머지 5,000달러의 환율은 740원이 됐죠. 그러면은 750원짜리가 740원이 됐으니까는 10원만큼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5,000달러 곱해주시면은 5만 원의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겨요.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어요. 자, 외환 차손은 1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은 5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이죠. 2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9번 문제. 자, 주총에서 확정된 재무제표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말자본,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유상증자가 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서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 공식을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플러스 유상증자 마이너스 현금 배당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말자본이 계산이 됩니다. 기말자본이 계산이 돼요. 자, 전년도의 기말자본이 당해년도에 와서는 기초자본이 되는 거죠. 432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의 기말자본은 당해년도의 기초자본이 돼요. 432만 원. 당기순이익 그리고 전년도는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가 필요 없습니다. 기말자본이 500만 원 나와 있고요. 기말자본은 500만 원. 당기순이익은 60만 원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60만 원. 나머지 처분전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액, 차기 2월 기여금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예요. 처분전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액, 차기 2월 기여금 모두 필요가 없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27만 원의 자본을 조달하였다. 27만 원의 자본을 조달하였다. 현금 배당금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거 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432만 원, 432만 원 플러스 6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플러스 27만 원, 27만 원. 519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이 있으니까 현금 배당금은 19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의 답은 4번. 30번.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면 돈이 안 나가니까 운전자본은 변하지 않고요. 주당 순이익은 감소.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주당 순자산의 감소. 아까 나왔었습니다. 30번의 답은 2번이에요.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31번. 생산량 비례법에 의했을 때 상각비가 22만 5천 원이었다. 자, 취득원가는 205만 원, 총 생산 추정량은 20만 단위, 잔존가치는 5만 원일 때 생산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총 예정 생산량 분해, 총 예정 생산량 분해 실제 생산량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생산량 이렇게 해주시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자, 취득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5만 원. 잔존가치는 5만 원. 이거 계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총 추정 생산량이 20만 단위예요. 20만 단위 분해 실제 생산량 X고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2만 5천 원. X값은 자 봐요. 공 5개 없애줬습니다. 이 이른이 그러면 10X는 22,500원이죠. 이거 계산하면 10X는 22만 5천 원. 그럼 X는 나눠주면 22,5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X값은 22,500.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31번의 답은 2번. 자, 공식이
다시 한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200만 원 나왔고요. 총 예정 생산량은 20만 단위 나와 있어요. 실제 생산량을 X로 놓고 봤을 때 감가상각비가 22만 5천 원 나왔어요.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22,500단위를 생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32번 사채 이자 비용을 물었어요. 발행가에 곱하기 사채 이자 비용은 발행가에 곱하기 시장 이자율입니다. 시장 이자율 곱하기 기간 얘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사채 발행가액은 86,250원 86,250원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8%고요. 기간은 9월 1일에 발행을 했으니까 12분의 9, 10, 11, 12 4개월입니다. 12분의 4. 자, 86,250원이에요. 86,250원 곱하기 8% 0.08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해주시면은 2,3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자 비용은 2,300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의 답은 2번이에요. 33번 사채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사채 상환으로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상환일 당시 시장 이자율이 발행일 당시 시장 이자율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하락하면 손실,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답은 1번. 33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보다 상환 당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 상환 이익,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을 해요. 자기 사채를 취득하면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사채 상환으로 처리한다고 그랬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사채 상환가액은 상환일 이후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일 현재 시장 이자율을 할인한 현재 가치이다. 항상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부채성 충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거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맞습니다. 국민연금 전환금 역시 마찬가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모두 차감을 해줘요. 재무상태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얘가 1,000원이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전환금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1999년 3월 31일까지만 존재해 있었던 겁니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회사에서는 남아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어요. 34번에 틀린 것은 2번. 35번. 보통주의 액면 초과 발행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5번의 답은 4번. 36번. 이익 잉여금 처분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기타 법정 적립금, 배당건설이자 상각,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다 맞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자 비용이에요. 손익계산 항목이에요. 1, 2, 3번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 항목이고요. 1, 2, 3번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 항목. 4번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37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액이 500만 원일 때 2000년도에 공사 손익을 물었어요. 자,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주시면 공사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사 이익이 나올 겁니다. 공사 이익이 나와요. 자, 1차년도, 2차년도. 물음이 2차년도에 공사 손익을 물었어요. 단기 발생 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2차년도에는 282만 5천 원. 3차년도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계약 금액은 500만 원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은 500만 원. 진행률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단기 발생원가 나누기 총 예정원가. 그 단기 발생원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나누기 총 예정원가가 400만 원 나와 있어요. 총 예정원가는 400만 원. 그러면 25%가 나오죠. 곱하기 25% 하면 125만 원. 125만 원. 그래서 25만 원이 공사 이익이 됩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원가라고 그랬습니다. 누적원가 나누기 총예정원가라고 그랬어요. 누적원가 나누기 총예정원가. 자, 누적원가는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382만 5천 원 나와요. 382만 5천 원 나누기 총예정원가가 450으로 늘어났죠. 네. 48, 32, 40. 그쵸? 32, 40. 4, 5, 20. 85%. 25% 앞에서 인식한 걸 빼주면은 60%가 나오죠. 곱하기 60% 하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익은 17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37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8번. 광고 선전비나 급료 등은 발생하는 기간에 그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론적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미래 효익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죠. 광고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논리적 배분 기준, 뭐 정액법, 정률법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이들 지출로 인한 기간별 효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광고를 냈을 때 도대체 이번 연도에 돈이 들어올 건지 다음 연도에 매출이 늘어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비용으로 인식할 때 법인세 절감액이 원가 배분 시 감가상각을 할 때보다 크다. 전혀 무관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여기서 원가 배분은 감가상각을 뜻하는 거고요. 광고 선전비는 자산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산 처리했다 감가상각하는 거랑 비교할 건덕지가 못 됩니다. 38번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39번 결손금 처리 순서 임기이자 암기하자라고 그랬어요. 임기이자 가, 다, 나, 라 가다, 나라 1번입니다. 39번의 답은 1번. 40번 처분 전 이익여금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것을 물었죠. 전기 2월경금 단기순위 중간배당금 모두 들어가는데 임의적립금 200까지 계산하면 처분 가능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처분 가능 잉여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분 전 이익여금에서 임의적립금 200을 더해주시면 처분 가능 이익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분 가능 이익 잉여금. 자, 5회 재무회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